안녕하세요. 저는 얼라인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이제 행동주의와 얼라인 파트너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한국 주주 행동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주 행동주의란 무엇인가?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상장 주식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 룰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그 회사의 경영진이 뭐 이상하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업 가치에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그냥 팔고 나간다. 이게 원래 일반적인 상장 주식 투자자들의 행동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기업의 본질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산 다음에 팔고 떠나는 대신에 이제 회사에 가서 그 저평가를 초래하는 요인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고, 만약에 경영진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이제 다른 주주들과 이제 좀 힘을 합쳐가지고 주주권을 행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주주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거에 장화성 펀드라는 것들이 2000년대 후반에 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있었는데 2020년 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흔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투자 전략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2021년부터 조금씩 이게 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주 행동주의가 지금 의미가 있고 왜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 특유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뿌리 깊은 저평가 때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두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상장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제가 두 개를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PBR,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이게 그 평가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EBITDA, 그러니까 상각전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회사의 기업 가치가 몇 배인지를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만, 그 다음에 전 세계 평균,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심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PBR 같은 경우에 미국의 S&P 500이 4.1배 평균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0.9배에 불과합니다. 무려 77%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우리 EBITDA 멀티플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상위 200개 평균이 6.9배라고 하면 미국 기업들은 평균 13.7배의 거래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은 가치라면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건 어떤 의미냐? 사실은 기업 가치가 싸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항상 쇼핑을 할 때도 그렇고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거를 싸게 사는 게 일단은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싼 이유를 해결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뭔가 주가의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가장 큰 문제는 저희는 기업 거버넌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 내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업 거버넌스입니다. 주로는 기업의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일컫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은 이런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요는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들이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문제가 있냐? 그것은 저희가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이제 대주주 말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를 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미비합니다. 이제 소액 주주는 당연히 대주주 대비해서 항상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식회사의 근본 원리는 이제 주주평등 원칙 혹은 n분의 1 원칙이라고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자기가 보유한 지분 비율대로 기업의 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주주가 힘이 세기 때문에 뭔가 더 이득을 취하고 수액주주가 이득을 못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법적으로 다 제도 보완을 해놓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예가 이제 그 상장기업 경영권 거래 시 그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30%든 40%든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하면 같은 가격에 인수자가 그 나머지 주주들 전체의 지분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가 없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되긴 하는데 그 50%만 사면 되게끔 되어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될 때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가 독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기업의 이제 이사들이 원래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의무를 위배했을 때,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뭐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배임이나 뭐 횡령 등으로 처벌받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주주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도 있거든요. 회사에 손해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에 사실은 뭐 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이 제도가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단 구조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뭐 세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상속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가 그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주주가 누릴 수 있는 가치는 시가와 상관없이 굉장한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이 한 주 한 주를 사고 팔 때 형성되는 시장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이 일단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0% 정도 됩니다.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대주주,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주도하는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가를 낮춰야 되는 이제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배당 소득세율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제 이런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같은 금융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부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에 이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이 최고세율을 부담하게 되고 배당을 받았을 때 절반 이상을 사실상 그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안 하는 것이 또 저평가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뭐 기업의 내부 역량 부족이라든지 뭐 주주 환원율이 낮은 문제 등이 있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구조적으로 초래하는데 반대로 말해서 이제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투자 기회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런 좀 경영 개선을 위한 역량을 갖춘 펀드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기업 거버넌스 및 경영 개선으로 기업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행동주의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왜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냐? 그 이유는 행동주의 캠페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사회적 환경 변화가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몇 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는 결국에는 증시를 구성하는 3개 주체 중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 외국인들은 변화가 없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와 관련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증시 개인 투자자 숫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을 계기로. 그래서 2019년에는 610만 명 정도였다면 이것이 2년 만에 140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났고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사실은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그 유권자의 30% 이상이 이제 주식 투자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고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됐고 이런 옛날 같았으면은 관심이 없었을 행동주의 캠페인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것의 도입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라고 하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재산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지는 것을 수탁자 의무라고 합니다. 즉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수탁자 의무이고요. 그것을 영어로 이제 뭔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이 없었다가 2017년부터 급격하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관들이 많이 도입을 하게 됐고 2021년에는 그게 185개 기관 투자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주총회 표결 등이 있을 때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에 따른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 투자자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행동주의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사실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법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 개인 투자자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소액주주 문제,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상법, 자본시장법 등이 주주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소개해드린 것은 그중 일부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3% 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주주들을 대신해서 이사들이 경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전원을 20%, 30% 정도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전원을 임명을 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은 이사 선임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보니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 이사들이 대주주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소액주주들이 지분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3% 룰이며 이 3% 룰은 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그중 한 명은 다른 이사들과 함께 해서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이 이사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이고 이때는 3% 룰을 적용해서 그 누구든지 간에 3%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소액주주들도 이사회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인데 이것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상장사와 일반 주식회사 간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이게 과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 중에서 더 어려운 것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주 제한권인데요. 우리나라의 주주 제한권은 원래 상장사의 경우에는 1%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지 주주 제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둘 중에 유리한 부분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1%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주주 제한 시점에 3%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매우 큰 상법 개정의 내용은 아닐지 몰라도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행동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제도는 특이하게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이제 일반 사모펀드로 현재는 구분되어 있고, 예전에는 경영권 투자하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그리고 그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전문 사모펀드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상을 투자하거나 혹은 그 임원의 선임에 관여를 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전문 사모펀드는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좀 의무를 이번에 자본시장법을 바꾸면서 2021년에 모두 철폐하였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행동주의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 뉴스, 신문, 방송 등으로 채널이 한정되었었다면, 이제는 유튜브, SNS 등의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알리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소액주주 권리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알릴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주주의 기본적 권리라든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주주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전문적 정보를 접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동주의의 저변이 확대되고 성공률이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4가지 요인들 등에 힘입어서 한국의 행동주의는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에서 보시듯이 대한민국은 2020년까지는 행동주의 캠페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자 세계 2위 행동주의 시장인 일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행동주의 캠페인이 벌어졌고, 올해 2023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행동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약한 이유들에 의거하면 이런 트렌드들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큰 행동주의 캠페인이 벌어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주 행동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주주 행동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왜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왜 확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있었던 한국의 행동주의 캠페인의 사례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얼라인 파트너스가 생각하는 저희와 이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사례인데요. SM 엔터테인먼트는 우리나라 최초로 K-팝을 산업화한 K-팝의 선구자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H.O.T, SES, 소녀시대, 엑소, 최근에는 NCT, 에스파 등 국내 최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런 K-팝 아티스트들을 프로듀싱해서 활동을 하도록 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고요. 그런데 그리고 최근에 K-팝이라고 하는 산업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TS의 성공 이후에 이제 단순히 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이 K-팝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M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로 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유로 크게 저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 거버넌스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인 이수만 씨는 18.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사 전원을 본인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을 사실상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로서 회사 임원은 아니지만 대주주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는 2000년에 상장한 이후에 2021년까지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수만 창업자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회사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개인 사업자인 라이크 기획이라는 곳에서 프로듀싱 라이선스 혹은 프로듀싱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연 200억 원을 넘는 금액을 받아왔고 최근 20년 동안 합쳐서 거의 1600억 정도의 돈을 받아왔는데 이는 SM 엔터테인먼트 영업이익의 30-40%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얼라인 파트너스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구조의 계약이다. 이거는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SM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회사에 대해서 사실상 경영적인 권한을 굉장히 크게 가지면서도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법적인 책임은 피하고 배당은 안 하면서 대주주로서 돈은 받아가는 구조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계약을 종료하고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 행동을 2022년 3월에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2년 3월에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하며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종료하라고 요구하였고 회사가 묵살하자 2022년 3월 31일에 주주 제안 감사를 추천하여 감사 선임을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감사가 이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저희는 두 번째 공개 서한을 2022년 8월에 제시를 해서 이제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종료를 재차 요구하였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었으며 실제 한 달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22년 9월 15일에 회사에서는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얼라인 파트너스에서는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이사회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거버넌스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회사의 이사의 의사록 및 회계장부 등을 검토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내부 검토를 거쳐서 비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하며 회사의 이사회 구조 개편 그리고 근본적인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고 2023년 1월 20일에 마침내 회사와 12개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후 카카오와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이 경영권 분쟁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원만히 종결이 되었고 2023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 1월 20일에 합의했던 대로 많은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정관 개선 그리고 이사회 구조 개편 등이 반영된 형태로 주주총회 안건들이 모두 통과되어 1단계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얼라인 파트너스의 SM 엔터테인먼트 행동주의 캠페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그 최초의 캠페인을 하면서 요구했던 내용이 그대로 관철된 사실상 첫 번째 케이스다. 이제 라이크 계약을 종결해라 라고 해서 실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단순히 그냥 한 가지 라이크 계약 종료라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거에만 끝내지 않고 이사회의 구조적인 개편,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개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 2월에 SM 3.0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 경영 전략 하에서 향후 3개년간 영업이익을 3배에서 5배 증가시키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주주들의 지지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SM 엔터테인먼트는 과거 대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이제는 전체 주주의 주주 가치 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며 그 예시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자본구조 관리에 의한 주주 환원 정책을 도입하고 그 회사에서도 임원 보상의 50% 이상을 목표 주가 및 성과 달성에 연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희 얼라인 파트너스가 진행했던 국내 은행주 행동주의 캠페인입니다. 이 장표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듯이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국에 있는 은행 대비해서 수익성이나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가치 대비해서 0.3에서 0.4배라고 하는 굉장히 큰 디스카운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1.2배에서 1.3배 정도가 되는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거의 3배에서 4배 이르는 수준입니다. 저희는 이 원인이 결국에는 비효율적인 자본 배치 및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상장은행 지주 전체 7군데에다가 주주 가치 관점의 자본 배치 정책과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미디어 캠페인을 거쳐 2023년 2월 9일에 7개 상장은행 지주가 모두 얼라인 파트너스가 요구한 형태로 자본 배치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였으나, 6개 은행 지주의 발표 내용은 당사가 수용할 만한 수준의 합리적인 내용이었다면, JB금융지주가 발표한 내용은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얼라인 파트너스의 공개 주주 서한에 대한 내용을 거부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였고, 이에 JB금융지주에 저희는 주주 제한을 통해서 사회이사 선임과 현금 배당 일부 인상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JB금융지주가 주주들에게 접촉하여 수많은 이제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와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의도하였고, 그 과정은 모두 진행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에 J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되었으며, 얼라인 파트너스가 제안한 안건들은 각각 23%, 38% 정도의 찬성률을 얻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라인 파트너스는 이 국내 은행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통해서 최소 6개 은행 지주의 장기 자본 배치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이라 도입 발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봐도 행동주의 펀드가 전체 산업에 대해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성과를 거둔 것은 굉장히 특이하며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또한 JB금융지주조차도 주주총회 이후에 회장 발언을 통해서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얼라인 파트너스의 제안을 이사회 의사결정에 고려할 것이며, 얼라인이 추천한 사회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좀 더 주주 친화적이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은행이 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유익한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얼라인 파트너스의 캠페인 런칭 이후 그 캠페인의 그 제안 내용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던 시점까지 은행주가 크게 상승하는 등 주가 차원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라인 파트너스가 진행했던 SM 엔터테인먼트 및 국내 은행주 캠페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2023년에는 저는 한국형 주주행동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얼라인 파트너스의 주주행동주의 캠페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운용사 및 소액주주 연대에서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주 제안을 하고 행동주의 캠페인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사례들이 그 주요 예시입니다. KTNG의 경우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그리고 안다 자산운용에서 보통주 현금 배당의 증가, 분기 배당 신설, 그리고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주주 제안을 하였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역시 보통주 현금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액면 분할 등의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남양유업에서는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에서 주주 제한 감사를 선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BYC 및 키스코홀딩스도 트러스톤 자산운용과 밸류파트너스에서 감사위원 선임 그리고 주주 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비록 차파트너스의 남양유업에서만 감사 선임이 되었고 나머지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제한 안건들이 부결이 되었으나 오늘 청자들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 제한 안건이 이사회 안건 대비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의결권 자문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회사의 경영진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왜 이런 주주 제한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회사는 크게 압력을 받고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며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의결권 위임장 대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가 미리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뉴스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접하셨을 것이고 회사는 주주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더 신경 쓰면서 주주를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주주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이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는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테마이며 우리가 늘 자조적으로 비판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행동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행동주의가 앞으로 확산될 것인지, 행동주의는 왜 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좋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은 저희 온라인 파트너스가 생각하는 온라인 파트너스의 미래,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파트너스는 그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KKR에서 근무한 제 경력, 그리고 저희 팀들 M&A와 이런 기업 금융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저희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를 보고 바이아웃 PE, 경영권을 인수하는 프라이빗 에코티 펀드의 시각에서 상장 주식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아웃 펀드가 하듯이 대규모 금액을 장기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 지위가 우수하며 실적 성장성과 가시성이 좋고 현금 흐름과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에 집중하여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회사들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1% 이상의 의미 있는 소수 지분을 투자하되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지분을 투자하게 되고요. 평균 수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며 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미디어나 뉴스를 볼 때 아마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반발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수혜를 보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화가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먹튀를 하는 것이 아니냐, 단기적으로만 노이즈를 일으켜서 주가를 올려서 팔고 나가는 거 아니냐. 예, 그 부분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 저희 온라인 파트너스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그런 점에서 좀 특징이 있는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파트너스의 경우 프라이빗 에코티, 그러니까 바이아웃 펀드에 근무할 당시 이제 장기 투자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 접촉을 하며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기업 가치를 함께 제고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주식을 사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에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더 좋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기업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를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매우 우량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저희가 아직 창업 2년 차여서 저희 운용 규모가 좀 다소 부족하지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모집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많이 있는 여러 가지 우량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제고되게끔 하여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펼쳐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